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2022 3월 우리 고3 첫 연합학력평가 경제 해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문제 풀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자, 정확하게 해설 강의 수강하시면서 자, 문제 의도, 그리고 문제 접근법, 그리고 이런 유형으로 출제되는구나. 그 선택지 내가 이거 좀 헷갈렸는데 이렇구나라는 것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경제활동을 물어봤고요. 경제활동 가나인데 여러분 딱 봐도 경제활동의 유형 가나 중에 가는 자, 사장님 치킨 배달하겠습니다. 자, 배달이잖아. 그럼 가는 자, 생산활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 나는 자, 세무치킨 사장님께도 월급을 입금했죠. 그러면 이거는 경제활동 중에 분배활동이 되겠지. 자, 따라서 기억 가는 여러분 생산활동은 이윤을 얻기 위한 활동이죠. 효용은 소비. 자,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는 행위가 어떻게 분배가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의사가 진료를 하는 행위는 생산활동이고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는 건 소비활동이 되겠죠. 틀렸고요. 디귿. 자, 나는 가정에 참여한 대가를 주고받는 활동, 분배활동의 정의죠. 자, 리을. 그치, 가는 나와 달리 생산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딩동. 자, 정답 몇 번입니까? 디귿 리을 5번 확인하시면 돼요. 자, 1번은 경제활동의 유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기본적 유형의 문제였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갈게. 자, 여러분 이 문제도 여러분 딱 보고요. 이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 자, 시장 균형점의 변화라고 그랬어. 그럼 균형점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인데 자, 그럼 이러한 변동을 갖고 올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 고르래요. 단 X제는 정상제야.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르죠. 근데 여러분 봐봐. 변동 전의 균형 가격 분에 변동 후의 균형 가격이 1이란 얘기는 변동 전에 예를 들어 균형 가격이 100원이면 변동 후의 균형 가격도 100원인 거지.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P, 가격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가격의 변화가 없다. 자, 그런데 변동 전의 균형 거래량 분해 변동 후의 균형 거래량이 0.8로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변동 전 균형 거래량보다 변동 후의 균형 거래량이 더 적다는 거죠. 분모가 더 큰 거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Q, 거래량은 감소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 문제 결국 포인트는 시장 균형점의 변동이니까 자, 가격 양 해가지고요.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만나서 현재 이렇게 시장 균형점이 존재하는데 변동 이후에는 가격의 변화는 없어. 그쵸? 그런데 거래량이 감소했잖아. 그쵸?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거래량만 감소한 여기로 이동하게 된 거지. 그럼 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요. 자, 수요가 감소해야 되고 공급도 감소해야 됩니다. 돼요? 수요 감소,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야 되고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수요 감소분과 공급 감소분이 같은 거죠. 돼요? 그러면 1번. 자, 수요자 수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잖아. 공급자 수가 감소하면 공급이 감소합니다. 이건 맞지? 앞에가 틀렸고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여러분 두 재화가 대체 관계에 있을 때 한 재화 가격과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수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이 증가하죠. 둘 다 감소해야 돼. 3번. 정상재라고 했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고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여 공급이 감소하죠. 정답은 3번. 자, 선호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자에게 공급자에게 정부가 환경부담금, 즉 거의 세금 부과와 동일한 효과이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합니다. 뒤에는 맞고 앞에가 틀렸네.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고요. 임금이 상승하면 그 기업의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를 모두 충족시키는 건 몇 번? 3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2번의 정답 3번 정리가 됐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번 문제 보자고. 자, 다음 자료의 분석으로 옳은 건데, 여러분 봐봐. 각국 정부가 생산 측면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한 엑스의 시장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 결과 자,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여러분 생각해봐. 생산 측면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요, 공급 증대 또는 공급 감소를 통해 해결할 거 아니야. 근데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시장 거래량이 증가했다. 자, 그럼 결국 자, 대책, 정책의 시행의 결과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시장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공급이 증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했다.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자, 뭐를 지급했어?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적 공급 곡선이 시장에서의 사적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자, 그럼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정책을 썼잖아. 왜? 생산 측면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했는데 그럼 거래량을 늘려주기 위한 거지, 시장에서. 그러면 결국 이 생산 측면에서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 과소 생산이 되는 거죠. 결국 외부 경제 과소 생산이라는 얘기는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정답 1번 딱 떨어지지. 정답 1번 딱 떨어지고요. 자, 이 외부 경제 과소 생산 긍정적 외부 효과의 경우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죠. 틀렸고. 자,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이 과다 거래되는 시장은 외부 불경제 시장이 되겠죠. 돼요? 기억의 사례가 될 수 없고요. 자, 4번. X제 생산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안 되지. X제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시장에서의 사적 공급을 증대시켜줘야 돼. 틀렸죠? 그래서 될 수 없고요. 각국 정부는 A 정책을 통해 여러분 수요 감소가 틀린 겁니다. 공급을 증가시키고자 한 거지. 돼요? 오케이. 그럼 3번 문제 정답은 자, 제시문만 정확히 분석됐으면 1번 딱 떨어진다. 자, 요 정도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3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4번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입력해서 풀어야 돼. 문제를 보니까. 자, 각국 경제 지표의 변화를 나타내고요. 이에 대해 옳은 분석인데, 자, 첫 번째 힌트 줬죠. 기준 연도가 몇 년이야? 기준 연도가 2018년이고, 자,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합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여기 물가 상승률이 나와 있잖아. 근데 여러분 물가 상승률은 전년도 물가지수 분의 금년도 물가지수 빼기 전년도 물가지수 곱하기 100으로 구하는데 물가지수의 대용 지표가 GDP 디플레이터잖아. 그럼 전년도 GDP 디플레이터 분의 금년도 GDP 디플레이터 빼기 전년도 GDP 디플레이터 곱하기 100으로 구합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암기하고 있는 공식은 여러분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겠지.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보니까 연도별 자, 실질 GDP가 나와서 실질 GDP가 2019년에는 110이고 2002년에는 100이고 2021년에는 120이 됩니다. 뭐 이건 어렵지가 않지. 그 다음에 연도별 물가 상승률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 물가 상승률에서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하잖아. 전년 대비야. 그럼 이제 여러분 체크할 건 뭐냐면 기준 연도가 2018년도라고. 그럼 여기 2019년 이전에 기준 연도인 자 2018년이 있었겠지. 그럼 2018년에는 기준 연도기 때문에 자 명목 GDP 금액과 자 실질 GDP 금액이 같아. 그러면 명목과 실질이 같기 때문에 자 2018년도에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해서 100이 되는 거야. 자, 근데 물가 상승률이 10%잖아. 그러면 결국 GDP 디플레이터 물가지수가 10% 상승한 거기 때문에 2019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110. 그러면 계산해볼까? 물가 상승률 전년도 100분의 110 빼기 100 곱하기 100 하면 11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2020년에는 110에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99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5%잖아. 그리고 선생님이 확인해 봤더니 103.95 정도 됩니다. 95. 그럼 결국 그냥 104라고 풀어도 되는데 약
104라고 풀어도 되지만 좀 정확하게 한번 써보자고. 자, 그래서 우리는 GDP 디플레이터 값까지 구한 겁니다. GDP 디플레이터 값까지. 자, 그러면 기억 봐봐. 자, 그럼 2019년의 명목 GDP는, 자, 여러분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우리가 2019년에 GDP 디플레이터를 구했잖아. 근데 여러분 2019년에 GDP 디플레이터는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지. 자, 그럼 곱하기 100을 했더니 110이 나왔는데, 자, 2019년에 실질 GDP는요, 얼마가 돼? 110이잖아. 그러면 명목 GDP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21이 나와야, 그래야 GDP 디플레이터는 110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기억. 자, 2019년의 명목 GDP는 121억 달러이다. 맞고요. 자, 니은 봐봐. 그럼 2020년의 물가 수준은 2018년 기준연도와 비교해서 어떠냐? 자, 여러분 기준연도의 물가지수가 100이었잖아. 왜냐면 실질 GDP와 명목 GDP가 같으니까. 그런데 2020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99죠. 따라서 100보다 99가 낮으니까 2020년의 물가 수준은 2018년 기준연도보다 낮다. 맞죠? 일단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딱 떨어지는 거야. 디귿. 자, 2020년에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같다. 자, 2020년에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10%가 나왔죠. 근데 여러분 봐봐. 2020년에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변화율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 100에서 90이 되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이지만 110에서 100이 됐잖아. 그치? 그럼 이거 대략 마이너스 9점 몇입니다. 그래서 같다가 틀린 거지. 리을. 2021년에는 실질 GDP와 명목 GDP를 비교하면 실질이 명목보다 크다? 여러분 2021년에 GDP 디플레이터는 103이라고. 자, 여러분 GDP 디플레이터는 다시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죠. 근데 이 값이 곱하기 100 했더니 103이 나왔다는 얘기는 실질 GDP보다 명목 GDP가 커야만 103이 나올 거 아니야. 따라서 2021년에는 실질이 명목보다 작다라고 바꿔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결국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기준연도의 의미, 명목과 실질이 같다. GDP 디플레이터 기준연도의 100이야.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와 명목 GDP를 비교해서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으로 구한다. 라는 기본적 공식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정확히 돼 있다면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4번 문제 정답은요. 기억, 니은 1번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자, 4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5번 문제 볼게. 자, 선생님이 5번 문제를 좀 강조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잉여라는 개념을 배웠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잉여라는 개념을 배울 때 선생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그 개별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잉여를 구하는 방법과 시장 전체 잉여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개별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잉여는 각각의 수요량 수준에서 최대 지불용이 금액에서 시장 가격을 빼서 구한다고 그랬고, 시장 전체 잉여는 수요 곡선과 가격 사이의 면적으로 구한다고 그랬죠. 그쵸? 기억나지? 그러니까 잉여를 구하는 방법은 개별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잉여와 시장 전체 잉여를 구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보니까 갑의 수요와 을의 수요잖아. 그러면 개별 소비자 한 명 한 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딱 보면 갑의 경우는 자, 가격이 5,000원일 때 수요량이 1개, 3,000원일 때 2개, 1,000원일 때 3개 돼서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지났죠. 그래서 여기가 7,000원에서 끝나는 거지. 그치? 이에 반해 자, 을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요게 을이야. 맞죠? 아이고 잘못했네. 요게 갑이고 요게 을이지. 그래서 여기 7,000원 딱 같이 만나고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쓸게요. 동그라미가 갑이고요. 세모가 을입니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출제자의 함정이야. 갑과 을의 위치를 바꿔놨잖아. 헷갈리라고. 그렇죠? 그래서 갑, 을. 개별 소비자의 수요가 이렇게 존재해. 그러면 자, 기억부터 갑니다. 기억. 자, 을은 그치? X제 한 개를 소비할 때 그때 가격이 5,000원이잖아. 그러면 최대 6,000원까지가 아니죠. 5,0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갑과 을 잘 안 보고 그럼 한 개일 때 첫 번째가 여기 갑. 그치? 갑이라고 착각하면 6,000원 이러면 낚이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런 단순한 거 절대 낚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을은 X제 한 개를 소비할 때 최대 5,000원까지의 지불 용의가 있다. 요거 체크가 됐고요. 자, 니은 봐봐. 그러면 X제 가격이 3,000원이래. 그럼 여러분 물어본 건 이번에는 시장 수요량을 물어봤잖아. 그쵸? 그럼 시장 수요량은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량을 더한 거지. 자, 따라서 자, 3,000원일 때 을은 2개, 갑은 4개, 합치면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이제 디귿 선택지 볼게요. 여러분 디귿 선택지 보면 X제 시장 가격이 3,0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락하면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이 갑의 을의 2배다. 되냐 안 되냐?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우리 일단 갑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갑부터. 자, 여러분 이걸 했더니 이제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 갑부터 해서 요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안 돼. 왜 면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냐면 뭐 예를 들어 3,000원일 때 요 면적에서 1,000원 요 면적까지 증가했으니까 요 아래 면적이 증가. 왜 안 되냐면 그 면적으로 증가 그 잉여를 구하는 것은 시장 전체의 소비자 잉여라고.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기출 많이 풀어본 친구도 알 텐데 보통 이렇게 나와. 원래 표로 나와서 첫 번째 X제를 소비할 때 갑의 지불용의 금액, 두 번째 X제를 소비할 때 갑의 지불용의 금액, 세 번째 X제를 소비할 때 갑의 지불용의 금액,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 출제된 경우를 각각 개별 소비자 수요로 나타낸 거야. 그러면 잘 봐. 갑은 한 개를 소비할 때 최대 지불 용의가 6,000원이라고. 그쵸? 그러면 갑은 자, 갑에 3,000원일 때잖아. 자, 그러면 첫 번째 한 개에서는 6,000원의 지불 용의 빼기 가격이 3,000원. 그럼 갑은 3,000원일 때는 첫 번째 X제에서 6,000 빼기 3,000, 3,000.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소비할 때는 갑은 5,000원이란 얘기는 두 번째 X제를 소비할 때는 최대 지불 용의가 5,000이니까 두 번째 X제를 소비할 때는 5,000 최대 지불 용의 빼기 가격 3,000 하면 잉여는 2,000이 되는 거야. 다시 첫 번째 X제에 대해서는 6,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가격이 3,000원이면 소비자 잉여 3,000원이고요. 두 번째 X제에 대해서는 갑은 5,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고 그때 가격이 3,000원이면 잉여가 2,000원이고 자, 세 번째 X제에 대해서 지불 용의는 4,000원인데 가격이 3,000원이니까 그때 잉여는 1,000원이 되고요. 네 번째 X제에 대해서는 지불 용의 3,000원 가격 3,000원. 그럼 잉여가 0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이제 1,000원으로 바뀌면 첫 번째, 자, 1,000원이면 6개까지 소비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만 계산하시면 되죠. 왜? 여섯 번째는 0이니까. 그럼 첫 번째에 대해서는 6,000 빼기 가격 1,000 하면 첫 번째에 대해서 잉여는 5,000이 되고요. 두 번째는 5,000 빼기 1,000. 그럼 잉여가 4,000이 되고 세 번째는 4,000 빼기 1,000. 그럼 3,000이 되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2,000. 그리고 다섯 개일 때는 잉여가 1,000이지. 자, 그러면 이때는 소비자 잉여합이 3,000, 5,000에서 6,000이었고요. 근데 이때는 5,000, 4,000, 9,000, 15,000. 그러면 잉여합이 15,000원이니까 갑은 결국 얼마가 증가하냐면 잉여가 6,000에서 5,000으로 9,000이 증가하는 거야. 9,000이. 돼요? 자, 그럼 이제 갑은 9,000원이 소비자 잉여가 증가했는데 자, 그럼 을도 해보자. 자, 그럼 이제 을을 해보면 자, 을은 아래에 있잖아. 한 개일 때 잉여가 5,000이야. 아니, 최대 지불 용의가 5,000이야. 근데 가격이 3,000원이면 3,000원에서 첫 번째 X제를 소비할 때는 최대 지불 용의가 5,000인데 가격이 3,000이면 잉여가 5,000 빼기 3,000, 2,000이고요. 자, 두 번째 X제를 소비할 때는 가격이 3,000이지. 근데 최대 지불 용의가 3,000인데 가격도 3,000이면 두 번째 X제는 잉여가 없죠. 그 세 번째는 구입하지 않을 거고. 자, 이에 반해 1,000원으로 하락하면 자, 이제 세 개를 구입하는데 첫 번째 X제에 대해선 최대 지불 용의가 5,000인데 가격이 1,000이면 잉여가 4,000이 되고요. 두 번째 X제에 대해선 최대 지불 용의가 3,000인데 가격이 1,000이면 잉여가 2,000이 되고 세 번째 X제는 가격이 1,000인데 최대 지불 용의도 1,000이죠. 구입은 하되 잉여가 없는 거죠. 그러면 2,000에서 6,000으로 얼마 소비자 잉여가 증가했냐면 4,000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2배가 아니라 2배를 초과하는 거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다시 면적으로 구했다면 틀린 겁니다. 근데 면적으로 구해도 답은 나오죠. 왜? 답은 똑같게 나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리을 볼게요. 자, 리을 보면 정부가 을에게만
개당 2,000원의 소비 보조금을 줍니다. 그럼 일단 을에게만 소비에 대한 보조금을 주면 일단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자, 수요가 증가할 때 수요 곡선이 각각의 수요량 수준에서 가격,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 보조금 액수만큼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잖아. 자, 보조금이 2,000이니까 그럼 을의 경우는 2,000, 2,000, 2,000, 2,000.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여기 나온 거 한번 보자고. 그럼 여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수직으로 2,000만큼, 2,000만큼, 2,000만큼 수직으로 상향 이동한 새로운 수요 곡선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XJ 가격이 5,000원일 때 옆으로 쫙 크면 을도 수요량이 2개고 갑도 수요량이 2개가 돼서 갑과 을의 수요량은 일치한다 정답이죠. 돼요? 자, 여러분 생각보다 5번 문제는 만약에 선택지가 조금 더 까다롭게 나왔다면 오답 폭발 문제가 됩니다. 왜? 가장 기본적인 개념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 개념을 좀 약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 5번 문제는 정답이 니은, 리을. 자,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5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 문제 가죠. 6번 문제. 자, 이거 평이하죠. A는 민간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중시하는 경제 체제. 그럼 A는 자, 시장 경제고요.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경제 맞죠? 그리고 개인의 이윤 추구 동기 강조 맞지? 근데 정부 결정 계획 경제,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경제는 계획 경제에서 계획 경제와 세트로 가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갑과 을이 정답 1번이고요.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자본주의 경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됐죠? 자, 6번 문제 정답 1번 갑과 을. 자, 평이한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것도 수능 개념 수특에서 연습 많이 한 겁니다. 자, A에서 C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자 하는데 각 가격 그리고 재화의 선택에 따른 편익. 그럼 여러분 항상 선생님 이런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각재화의 암묵적 비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각재화의 이익을 구하라고 했어요. A제의 이익은 10 빼기 8, 2. B제는 12 빼기 9, 3. 자, C제는 15 빼기 13,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각각 재화에 자, 뭐를 구해 볼 거냐면 자, 순편익을 구해 보자고. 그럼 왜냐면 순편익이 가장 큰 재화가 합리적이고 대안이 2가지든 3가지든 합리적 선택의 순편익은 양의 값이 나오지만 나머지는 음의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A제 순편익은 A제 편익 10에서 기회비용을 빼주는 거지. 근데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인데 명시적 비용 8만 원 더하기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대안 중에 가치가 큰 것, 즉 포기한 것의 이익 중에 큰 것이죠. 그럼 3이 2보다 크니까 암묵적 비용은 3이 됩니다. 자, 그럼 B 선택의 순편익은 명시적 비용 12에서 9. 다시 편익 12에서 명시적 비용 9와 암묵적 비용은 2지. 둘 다 2로 똑같으니까 2를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C제 순편익은 15에서 명시적 비용 13 더해주고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이익 중에 큰 거 3만 원 빼주는 거야. 자, 그러면 순편익을 구하면 A는 마이너스 1, B는 플러스 1, C는 마이너스 1. 그쵸? 그래서 B제가 합리적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 A제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3만 원이죠. B제 선택의 순편익이 플러스 1, 양의 값이 나오고요. 디귿. 자, 그럼 A제 선택과 B제 선택의 기회비용은 같다? 자, 여러분. A제 선택의 기회비용은 11이지 B제 선택의 기회비용도 11이 돼서 같다가 맞고요. 리을. 자, 여러분 C제 가격이 11만 원으로 하락한데 그럼 여러분 C제 가격이 11만 원으로 하락하면요. C제 이익이 자 4만 원으로 바뀌어요. 15 빼기 11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시 계산해 보면 선생님이 계산해 봤는데 어떻게 나오죠? 계산해 봤는데요. 이거 여러분이 이거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해봐야 돼. 어려운 거 아니지. 순편익 구하면 계산하는 방법만 알려줄게요. 자, 편익 빼기 명시적 비용 얼마입니까? 8 더하기 암묵적 비용 포기한 것 중에 큰 거 4. 그럼 이거 마이너스 나오고요. 자, 이것도 명시적 비용 9 더하기 암묵적 비용 4.
그럼 이거 마이너스 나오고. 하지만 시제는 빼기 명시적 비용 11 더하기 3. 그럼 플러스가 나오잖아. 그럼 선택의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가 아니라 다 풀어줬네. 풀어줬죠? 그럼 선택의 결과는 바뀌죠. 뭐로 바뀝니까? 합력 선택은 B에서 이렇게 바뀌면 C로 바뀌는 거죠. 되죠? 자, 그러면 자 7번 문제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아직 수특 안 풀어본 친구들 수특에 이거 고난도 문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7번 문제 정답은요. 니은 디귿. 자, 3번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각국의 연도별 명목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연도별 이자율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실수하지 않으려면요. 지금 나와 있는 연도가 19년, 20년, 21년이 있잖아. 그럼 명목 이자율은 연도별로,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도 연도별로. 자, 그럼 명목 이자율은 세로축이니까 자, 19년 3%, 20년 2%, 21년 4%. 그럼 3%, 2%, 자, 4%가 되는 거고요. 자, 실질 이자율은 세로축으로 2019년에 마이너스 1%, 2020년에 2%, 2021년은 0%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명목 이자율 빼기 물가 상승률은 실질 이자율이잖아. 그러면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줬더니 실질 이자율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어요? 물가 상승률을 구할 수 있죠. 그럼 물가 상승률 어떻게 구합니까? 명목 이자율에서 실질 이자율을 빼주면 결국 물가 상승률이 되겠죠? 3 빼기 마이너스 1, 4%, 2 빼기 2, 0%, 4 빼기 0,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친절하게 공식이 밑에 있잖아. 그럼 기억. 2019년에는 은행 예금이 현금 보유보다 유리하였다. 기출 대표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는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야. 근데 여러분 실질 이자율은 물가 변화를 반영한 이자율이고 은행에 예금하면 3%의 명목 이자만 받을 수 있죠. 하지만 현금 보유는 원금만 유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 예금이 현금 보유보다 유리한 거야. 자, 지은. 자, 여러분 2021년. 자, 2021년을 보면 물가 상승률이 4%로 물가가 상승했어. 그러면 실물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하락했죠. 따라서 화폐 구매력은 감소한 겁니다. 디귿. 자, 19년과 21년의 물가 상승률은 4%로 동일하였다. 맞죠? 그 다음에 리얼. 자, 20년의 물가 수준은 19년보다 여러분 20년의 물가 상승률이 0%란 얘기는 전년과 물가 수준이 같은 거잖아. 그래서 높았다가 틀린 거죠. 그럼 정답은 기억 디귿 2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8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9번 갑니다. 자, 표는 교사가 수업 중에 과제 수행을 위해 제시한 자료인데 자, 표에서 실질 GDP를 자, 단서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가로, 세로, 대각 방향으로 3칸 이어주면 한 줄이 완성된대요. 그래서 갑은 가의 통화정책, 나의 재정정책 수단을 넣어서 3줄을 완성했대. 그럼 다시 가는 통화정책, 나는 재정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가는 뭔지가 모르지만 일단 가는 통화정책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나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재정정책이 들어가야 되죠. 맞죠? 가는 통화정책, 나는 재정정책.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실질 GDP를 동일한 방향입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 가는 통화정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일단 선택지를 보니까 통화정책 맞고 통화정책 맞고 재정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이지. 나이는 재정정책이니까 재정정책, 재정정책. 중앙은행의 대출은 여신이잖아. 통화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 그럼 일단 3번과 4번은 지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3줄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럼 보면 중앙은행의 대출을 확대되면 자, 잘 봐. 실질 GDP가 증가하는 거고요. 자, 소득세율을 인상하면 긴축이니까 실질 GDP가 감소합니다. 기준금리 인상하면 실질 GDP 감소하고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축소, 정부 지출 감소, 실질 GDP 감소. 자,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면 자, 실질 GDP가 감소하네. 그럼 여기서 이미 한 칸이 완성된 거지. 그 다음에 법인세율 인하는 자, 실질 GDP를 증가시키고요. 가계생활의 보조금 확대도 자, 실질 GDP를 증가시킨다고.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우리가 세 줄을 완성시킬 때요. 일단 가에는 봐봐. 1번, 2번, 우리 5번 중에 하나잖아. 근데 여러분 봐봐. 국공채 매각이지. 여러분 국공채 매각은 긴축 정책이니까 자, 실질 GDP를 감소시켜요. 그럼 여기에 자, 실질 GDP 감소가 들어가고 자, 그다음에 정부 지출 축소도 긴축 정책이니까 실질 GDP 감소시키겠죠. 그럼 만약에 1번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GDP 감소. 그러면 자, 요렇게 한 줄 또 완성. 그럼 벌써 두 줄이 완성됐는데 GDP 감소. 결국 세 줄이 완성되잖아.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나머지는 여러분이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 정답은 1번. 그리고 가는 통화, 나는 재정. 그래서 우리가 3번, 4번 미리 지우고 들어간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9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다음 문제 갑시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모둠은, 활동 방법은 이거야. 먼저 각 모둠이 선택한 A와 교사가 정한 정답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자, 활동 방법은 모둠은 제시된 4장의 카드 중에 교사가 정답으로 정한 카드를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카드 1은 과점 시장의 기업감 담합. 그럼 여러분 담합은 불공정행위죠. 그럼 시장 실패고요. 과소생산이고 공공재 부족 과소생산이고요. 긍정적 외부 효과 과소생산이고 부정적 외부 효과 과다생산. 정확히 말하면 과소생산, 과소소비. 과다생산, 과다소비가 되겠지. 부정적 외부 효과니까. 돼요? 그래서 카드가 4장이 있는데 이제 교사가 정답으로 정한 카드가 있을 거야. 그거를 모둠은 3번의 질문을 통해 찾아내는 겁니다. 3번의 질문. 그러면 첫 번째, 사회적 최적 수준, 간모둠이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 과다 소비되는 경우인가요? 즉 4번 카드인가요? 그랬더니 아니요라고 그랬죠. 그럼 4번 카드는 지워주는 거야. 두 번째,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는 과점 시장 간의 기업 간 담합이지. 그랬더니 아니요래. 그럼 1번 카드도 지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공공재의 특징이잖아. 그럼 공공재의 특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요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2번 카드도 지워지는 거지. 2번 카드도. 그래서 일단 정답은 몇 번 카드가 되냐면 3번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활동 결과 봤더니 간모둠이 선택한 A는 오답이었다. A는 세 번째 질문에 교사가 예라고 답변할 경우에 정답이 되는 카드였대. 자, 세 번째 질문에 교사가 예라고 대답하면 카드 2가 정답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선택지에서 A 카드는 뭐가 되겠어? 카드 2가 되고요. 정답 카드는 카드 3이 되니까 10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10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갑니다. 자, 11번. 자, 그림은 국민경제 순환 과정입니다. 일부를 나타냈는데 여러분 확인할 거 여기가 지금 화폐 흐름이잖아. 화폐 흐름이어서 자, 생산 요소 시장을 거쳐서 화폐를 수령하는, 화폐를 받는 A는 당연히 가계가 될 거고요. 그럼 기억은 뭐가 됩니까? 가계의 분배 소득이 되겠지. 그래서 A 가계 잡았고, 자, 조세를 수령하는 B는 조세를 징수하는 B지. B는 정부가 될 거고요. 그럼 여러분 니은은 뭐가 되겠어? 정부의 지출이 될 거고, 자, C는 뭐가 되겠죠? 기업이, C는 일단 기업이잖아. 기업이 생산 요소 시장에 생산 요소를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겠지. 그쵸? 그럼 기업 1번. 자, 근데 우리는 옳은 거 고르는 거죠? 1번. 기억은 분배소득, 요소소득 정답. 끝. 너무 쉽게 나왔네. 2번. 자, 니은은 정부 지출은 디귿과 달리 임금을 포함해 틀렸죠. 여러분 정부도 생산 요소 시장의 지출은 임금을 포함하죠. 그래서 니은 디귿 모두 임금을 포함하는 거야. 달리가 틀렸고요. 자, A는 어디 있습니까? A는 가계니까 공공재 생산 틀렸죠. 공공재 생산은 B입니다. 자, 4번. 이윤 극대화는 C죠. 정부는 사회적 희생을 극대화하고 5번. C는 소비의 주체가 아니라 생산 활동의 주체가 되겠지.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은요. 1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 자, 11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쭉쭉 갑니다. 자, 12번 봅시다.
자, 그림의 A와 B는 국민경제균형점이라고 그랬어. 그럼 여러분, 국민경제균형점은 세로축 물가, 가로축 실질 GDP로 우하향하는 총수요와 우상향하는 총공급이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제 변하는데 변동을 나타낸다 그랬잖아. 그럼 먼저 A로의 변동이니까 먼저 첫 번째는 우하향하는 총수요와 우상향하는 총공급이 만나서 이렇게 있다가 A로 변동했다는 얘기는 A로의 변동은 총수요가 증가하고 총공급은 감소해야 돼. 총수요 증가, 총공급 감소. 자, 그래서 요 A로 변동이 나타나서 새로운 균형점이 1로 이동했는데 B로 이동했잖아. 그럼 B로의 변동은 총수요가 증가하고 자, 총공급도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A로의 변동, B로의 변동을 잡았어. 그쵸? 자, 그럼 1번 A는 총수요, 총공급 모두 증가가 틀렸죠. 총수요는 증가하지만 총공급은 감소하는 거고 2번 자, B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 물가의 변화가 없잖아. 그리고 실질 GDP는 증가했죠. 틀린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고 실질 GDP가 감소해야 돼. 틀렸고 3번 민간 투자가 감소하면요 총수요가 감소해. 근데 여기서 A 틀렸지. 그쵸? 민간 투자가 감소하면 총수요 감소하고 노동 생산성의 상승은 총공급의 증가. 4번 민간 소비 증가, 총수요 증가, 생산요소 가격 상승, 총공급 감소. B 총수요 증가, 총공급 증가. 틀렸네. 5번 자, 순수출의 증가는 총수요 측면에서 A 맞죠? 총수요 증가니까. 그리고 B에서도 총수요 증가죠. 그래서 A와 B의 공통된 요인이 될 수 있다. 순수출 증가는 총수요 증가니까. 자, 정답은 5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12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갑과 을이 투자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구성을 나타내는데 일단 여러분 보면 자, 여기가 주식이야. 갑은 주식 20%, 을은 주식 60%. 그 다음에 자, 요금을 예금이 여기 있네. 갑은 요금을 예금이 40%, 그 다음에 저축성 예금이 40%입니다. 그런데 을은 여기가 뭐죠? 채권. 채권이 20%, 요금을 예금이 20%. 그럼 1번. 자, 갑의 금융자산 중에 배당 수익. 자, 여러분 배당 수익은 무조건 주식이잖아. 그래서 주식, 금융상품의 비율은 갑은 20%죠. 60%가 틀린 거지. 2번. 자, 을의 금융자산 중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여러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주식과 채권입니다. 되니? 단 주식은 시세 차익 외에 배당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채권은 시세 차익 외에 확정 이자 수입을 기대할 수 있지.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물어봤잖아. 그럼 주식과 채권의 비율은 80%가 되는 거죠. 정답. 자, 3번. 갑은 을과 달리 자, 여러분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 대상인 금융상품은 예금 관련 상품으로 요금을 예금과 저축성 예금이죠. 그러면 갑은 요금을 예금, 저축성 예금, 을은 요금을 예금. 그럼 모두 투자하고 있네. 을과 달리가 틀린 거죠. 을도 요금을 예금이 있으니까. 자, 4번에 봐봐. 자, 을은 갑과 달리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자,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은 주식이죠. 그러면 갑도 주식 투자, 을도 주식 투자니까 달리가 틀렸죠. 을과 갑 모두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요. 자, 금융상품 중에 금융자산의 금액 중에 자,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면 저축성 예금이지만 요금을 예금도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그런데 비중이 갑과 을이 다르잖아. 따라서 갑과 을이 동일하다가 틀린 겁니다. 돼요? 자, 그럼 13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가 다음 문제입니다. 자, 14번. 자, 그림의 AB는 앞으로 예상되는 환율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각국 통화 미국 달러죠. 근데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이해되고 만약에 이걸 각국을 한국이라고 보면 원 달러 환율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을국 통화 미국 달러인데 이걸 일본이라고 보면 엔
달러화가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러면 잘 봐. 현재에서 A로의 이동이 있고요. 자, B로의 이동이 있는데, 자, 그럼 현재에서 A로의 이동이란 얘기는 세로축이 올라가지. 그치? 그러면 갑국 환율은 상승하는 거고요. 하지만 가로축은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면 을국 환율은 하락하는 겁니다. 즉 갑국 통합 미국 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거고 을국 통합 미국 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거야. 이는 환율이야. 그런데 자, B로의 이동은 뭐냐면 세로축의 갑국 환율도 하락하는 거고요. 가로축의 을국 환율도 하락하는 거야. 그러면 또 물어볼겠지, 분명히. 달러 대비 A의 경우에 달러 대비 갑국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달러 대비 을국 화폐 가치는 상승하고 B의 경우에는 달러 대비 갑국 화폐 가치, 을국 화폐 가치 모두 상승하는 거죠. 그럼 1번. 자, A의 경우 갑국 통화로 평가한 미국 달러화 예금의 자산 가치는 여러분 생각해봐. 환율이 올라갑니다. 자, 만약에 갑국이 우리나라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었다가 2,000원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었다가 2,000원 되면 미국 달러를 갖고 와서 1달러를 예금했지. 그럼 환율이 오르기 전에는 1,000원을 예금한 거야. 그런데 2,000원 되면 동일한 1달러로 갑국 통화, 즉 원화를 2배 더 받을 수 있잖아. 환율이 2배 상승하면 1,000원에서 2,000원 되면. 따라서 갑국 통화로 평가한 미국 달러 예금의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나오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환율 상승기에는 즉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는 원화가 아니라 달러화로 예금하는 게 유리하죠. 즉 외화 예금이 유리하다. 자, 여기는 확인하시고요. 2번. 자, A의 경우에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선생님이 수능 개념에서 재정 환율로 설명한 겁니다. 자, A의 경우에 갑자기 갑국 사람의 을국 여행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는 봐봐. 자, 둘 다 달러화가 매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봐봐. 갑국 사람이 을국 여행한다면 갑국이 주체가 되지.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환율은 뭐냐면 갑국 통화, 을국 통화에서 결국 갑을 환율이야. 즉 갑국이 한국이고 을국이 일본이면 원엔 환율을 알고 싶은데 자, 달러를 매개로 해서 갑국 통화 가치는 달러 대비 하락했고요. 가치가 하락한 거야. 달러 대비 을국 통화 가치는 상승했기 때문에 갑국 통화 대비 을국 통화 가치는 상승한 거고 을국 통화 대비 갑국 통화 가치는 하락한 겁니다. 그럼 결국 달러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도출이 되면 갑국, 을국, 갑국 통화, 을국 통화 환율은 상승한 거지. 그 결과 갑국 사람이 을국 여행할 때 경비 부담은 증가하는 게 맞는 거죠. 동일한 을국 통화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갑국 화폐를 지불해야 되니까 정답은 2번. 돼요? 그 다음에 3번. 자, 이번엔 B의 경우입니다. B의 경우에 을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하락했잖아. 을국 통화, 달러 환율이. 그러면 미국산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 을국 통화를 덜 준다고. 환율이 하락했다면 을국 통화 가치가 상승한 거니까 달러 대비. 그래서 수입 부담은 감소하게 되죠. 자, 4번 갈게요. 자, B의 경우에 각국 기업이 수출하는 상품에 여러분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죠. 따라서 각국 기업이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미국 시장에서 낮아지겠지. 5번. 자, A와 달리 B의 경우에 미국 달러 대비 각국 통화의 가치는 자, A의 경우에는 각국 통화 가치가 달러 대비 하락했고요. B의 경우에는 달러 대비 각국 통화 가치가 상승했죠. 그래서 B의 경우 미국 달러와 대비 각국 통화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잡으면 돼. 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14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우리 14번 문제 정답 몇 번이었습니까? 앞에서 2번 이렇게 확인이 된 거야. 자, 그러면 15번 문제 갑시다. 자, 동그라미 고등학교 학생회는 전교생 500명을 대상으로 단체복을 100벌 단위로 주문 생산해서 판매하고요. 이를 얻는 이윤 전액을 기부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단체복을 만들어 판매해서 이윤 전액을 기부하려면 당연히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되겠지. 가는 단체복 가격에 따른 수요량이고요. 나는 단체복 주문 생산량에 따른 총 비용입니다. 단, 학생회는 가자료와
나자료를 바탕으로 단체복의 판매 가격과 주문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고 주문 생산한 단체복은 모두 판매됩니다. 그리고 제시된 자료 이외에 고려 않는다. 그러면 이런 봐봐. 수요량이 100개일 때는 가격이 7,000원, 수요량이 200개면 가격이 6,000원, 수요량이 300개면 5,000원, 400개면 4,000원, 500개면 5,000원이죠. 자, 그러면 결국 생각해봐. 수요량이 100개면 생산량도 100개일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거를 학생이가 선정하니까. 그러면 자, 주문 생산량이 100개일 때 수요량이 100개니까 그때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P, 그때 가격은 자 7,000원이 될 거고요. 총 비용은 100만 원이지. 그런데 총 수입은 얼마입니까? 단체복을 100벌 생산했을 때 100벌에서 수요량이 100벌일 때 가격이 7,000원이니까 7,000 곱하기 100벌 하면 70만 원에서 그러면 아이고 총 수입이지? 그럼 총 수입은 70만 원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요. 200벌일 때 6,000, 여기 6,000 가격, 그 다음에 5,000, 300벌일 때는 5,000, 400벌일 때는 가격이 4,000, 그 다음에 500벌일 때는 가격이 자 3,000 이렇게 돼서 자 총 수입은 6, 22, 120만 원, 5, 35, 150만 원, 4, 4, 16, 160만 원, 3, 5, 15에서 150만 원이 되고요. 그럼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준 게 이윤이니까 자 생산량 100벌일 때는 이윤이 마이너스 30만 원, 그 다음에 200벌일 때는 120, 0, 300벌이면 플러스 10만 원, 400벌이면 0, 500벌이면 마이너스 30만 원 됩니다. 돼요? 그러면 1번. 자, 단체복 주문 생산량을 100벌씩 늘릴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20, 20 증가한다가 아니라 20으로 일정하다라고 잡아야 돼. 2번. 단체복 가격을 3,000원으로 설정하면 판매 수입의 극대화, 자, 여러분 판매 수입의 극대화는 4,000원으로 설정할 때죠. 그럼 160만 원으로 극대화되니까 3,000원이 틀렸고요. 자, 단체복 가격을 4,000원으로 결정하면 평균 비용이 자, 평균 수입보다 크다? 자, 여러분 잘 봐. 평균 수입은 총 수입을 총 생산량으로 나눠준 거고 평균 비용은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눠줬죠. 자, 그러면 4,000원일 때 생산량은 400개인데 총 수입도 160만 원이고 총 비용도 160만 원이야. 그럼 400벌 분의 160만 원, 400벌 분의 160만 원으로 크다가 아니라 평균 비용과 평균 수입은 같다. 3번도 틀렸네. 자, 4번 보면 자, 단체복 가격을 5,000원으로 결정하면 5,000원 결정하면 생산량이 300벌이고 그때 이윤이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을 기부할 수 있다. 정답이죠? 자, 5번. 단체복 가격을 7,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하할 때 추가적으로 얻는 판매 수입은 12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추가적으로 얻는 판매 수입은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오케이. 자, 여러분 요 문제 정확하게 유형 확인하시고요. 자, 15번 정답은 자, 4번 이렇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15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6번입니다. 자, 밑줄 친 기억으로 인해 각국의 노동시장인데 자, 현재 균형 임금 수준 W0. 근데 정부는 최저임금을 W1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설정했더니 노동의 수요량이 줄고 노동의 공급량이 늘어서 결국 노동 고용량은 줄었지. 그래서 고용량 감소. 자, 그리고요. 자, 결국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거래량이 줄면서 결국 잉여는 거래된 데까지만 보기 때문에 총 잉여는 요 면적만큼 감소합니다. 디귿.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게 맞고요. 여러분 고용주의 잉여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 이 시장에서 이건 노동시장이지. 자, 노동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야. 그럼 고용주는 뭐라고 봐야 돼? 기업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노동시장의 기업은 노동의 수요자가 되는 거니까 고용주는 결국 잉여는 요 면적에서 최저임금 실시로 요 면적으로 감소한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돼요?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는 기업,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는 가게. 위치가, 그 자리가 완전 달라지잖아. 확인해 두세요. 자, 그러면 16번 문제 정답은요. 니은, 디귿, 3번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자, 최저임금제 효과를 물어본 문제였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자, 17번 문제 갑니다. 자, 그림은 각국과 을국의 2021년에 경상수지 구성을 나타내는데, 자, 그러면 각국 을국인데요. 여기 서비스 수지, 그 다음에 상품 수지, 그 다음에 자, 본원소득 수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 그럼 여러분 가는 당연히 이전소득 수지가 되겠지. 문제에서는 경상수지 구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0인데 상품 수지 흑자, 서비스 수지 흑자, 본원소득 수지 적자, 이전소득 수지 적자. 돼요? 그럼 합치면 경상수지 흑자고. 자, 을국에서는 본원소득 수지, 자, 상품 수지, 그 다음에 여기가 가, 그 다음에 여기가 서비스 수지입니다. 그럼 1번 가는 이전 소득 수지야. 자,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금. 여러분, 해외 투자 행위는 금융계정이지만 투자로 인한 배당금은 자, 투자 소득이기 때문에 본원 소득 수지 항목에 포함돼서 가는 이전 소득 수지잖아. 틀린 거죠. 2번. 자, 이 정도 이제 외워야지. 자, 지식재산권 사용료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포함되는 항목은 서비스 수지야. 그러면 각국의 서비스 수지는 흑자죠. 흑자 20억 달러. 그럼 지급액보다 수취액이 많다. 그러니까 흑자가 나오겠지. 정답. 3번. 자, 각국의 경상수지는 흑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경상수지가 흑자면 통화량이 증가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지. 4번.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건 아끼면 안 돼. 을국은 각국보다 재화의 수출액이 크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자, 상품 수지는 재화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빼준 차액이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각국의 상품 수지보다 을국의 상품 수지가 크다는 건 알지만 이 상품 수지는 수출액 빼기 수입액의 차액일 뿐이야. 우리가 이것만 수지가 더 크다는 걸로 수출액이 더 큰지 작은지 여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4번은 알 수 없다. 5번. 자, 각국과 을국의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는 동일하지 않죠. 이러면 다 더해보면 딱 나오잖아. 그쵸? 왜냐면 여기서 플러스 금액이 똑같은데 마이너스 금액은 을국이 더 크니까 결국 플러스 금액과 마이너스 금액을 상쇄시키면 흑자가 나올 거 아니야? 따라서 동일하다가 틀린 겁니다. 돼요? 자, 그러면 자 17번 문제 정답은 2번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다음에 자 18번 문제 갑니다. 자 18번. 자 옳은 설명 보려고 그랬어. 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 불황이 지속돼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요런 관련 내용 나오면 경기적 실업인데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직 포기자잖아. 근데 구직 포기자는 실업자였다가 비경제 활동 인구로 편입되지. 자, 이건 거의 암기할 정도가 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실업자가 비경제 활동 인구로 편입되면 결국 구직 포기자의 증가는 실업률의 하락 요인이다. 그래서 구직 포기자가 늘어나면 실업률이 하락하는 착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최근의 고용 지표는 실업률보다는 고용률로 파악한다. 기억나죠? 니은. 자, 나를 보자. 무인 주문기기를 도입하는 음식점이 늘어나 주문받던 일을 하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잖아. 그럼 이거는 구조적 실업이 되고요. 비자발적 실업이죠. 그럼 이 대책은 뭐겠어? 직업교육이지. 따라서 직업훈련 지원 정책은 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 딩동. 디귿. 다는. 자, 안정적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장을 탐색 중인 사람이 늘어납니다. 자, 직종 전환 과정 중에 나타나는 실업. 자, 그래서 요거는 무슨 실업이 돼요? 자, 마찰적 실업이 되고요.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다에 나타나는 실업의 유형은 마찰적 실업은 경기가 호황일 때도 발생할 수 있다. 맞죠? 그 여러분, 구조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 모두 경기가
호황일 때 나타날 수 있죠. 마찬가지로요. 계절적 실업도 경기가 호황일 때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 확인하시고 리을. 자, 나와 달리 다에는 비자발적 틀렸지. 다와 달리 나에는 비자발적 실업이 나타나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8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자, 다음 문제 19번입니다. 자, 그림은 어느 가구의 2021년 자, 1월과 2월에 자, 소득 및 항목별 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이게 이 경제생활과 금융 파트가 교재의 마지막에 있잖아. 수특도 그렇고 선생님 수능 개념 교재도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 반복 횟수가 떨어져서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주의해야 되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돼. 그리고 보통 최소 2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트랑 관련된 문제가 앞에서 출제된 게 자 13번 문제 그리고 경제사용과 금융 파트가 13번과 8번 그리고 19번 문제죠. 3문제가 출제가 됐죠. 교육과정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경제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생활과 관련된 경제 현상도 중요하잖아. 이론도. 그래서 특히 마지막 단원인 경제생활과 금융 파트가 실생활과 관련된 금융상품, 이자율, 그리고 지금처럼 소득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이 최소 2문제, 최대 3문제까지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그러면 5점에서 보통 7점까지도 나와요. 그러면 엄청나게 중요한 단원이니까 꼼꼼히 확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딱 봐도요. 지금 1월과 2월의 특징이 뭐냐면 함정 선택지가 뻔한데 여긴 지금 비경상 소득이 있잖아. 그런데 2월에는 비경상 소득이 없어. 그리고요. 1월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자, 경상소득의 항목이지. 그런데 재산소득이 빠져 있고 2월에는 재산소득, 이전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무슨 소득이 빠져 있다? 비경상소득이 빠져 있는 거야.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비경상소득은 어쩌다 한번 일시적 소득이고요. 나머지는 주기적, 정기적, 경상소득 항목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더 체크할 거, 암기할 건 재산소득은 꼭 외워도 이자, 임대료, 배당금. 자, 그래서 재산소득은 3가지 반드시 암기합니다. 그래서 재산소득은 이자, 임대료, 배당금이야.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비정기적이고 일시적 요인에 의한 소득. 당연히 비경상소득일 거 아니야. 그럼 비경상소득은 1월 달에 얼마니? 자, 그럼 여러분 총 400만 원 중에 10%죠. 그럼 얼마가 돼요? 40만 원이 되는 거지. 따라서 60만 원이다가 틀린 거죠. 2번. 자, 경상소득 중에 은행, 예금에 이자가 포함되는 항목의 소득은 2월 달에 얼마니? 자, 그럼 선생님 외우라 했잖아요. 예금 이자 임대료 배당금 그럼 재산소득은 15%지. 자, 600만 원 중에 15%면 6일은 6 그리고 6, 5, 30해서 120만 원이 아니고요. 90만 원이 되는 거죠. 3번. 자, 사업소득인데요. 자, 400만 원 중에 1월 달에 사업소득의 비중은 30%죠. 그럼 4, 32에서 120만 원이 되는데 2월 달에는 600만 원 중에 20%죠. 6, 2, 12, 120만 원. 같네. 그래서 사업소득은 같다. 120만 원으로 1월과 2월이 같다. 요거 확인. 자, 그럼 이제 4번 선택지 보자고. 자, 그러면 4번. 경상소득 중에 그럼 경상소득 4가지. 이전, 재산, 사업, 근로. 그중에 공적 연금을 포함하는 소득은 이전소득이 되지. 그럼 이전소득 항목의 소득은 1월과 2월이 같다. 자, 그럼 여러분 봐봐. 400만 원 중에 이전소득은 15%니까 4일은 4, 4, 5, 20해서 자 60만 원이 되고요. 어디 있어? 아, 2월 달에는 이전소득은 6일은 6, 6, 5, 30해서 9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같다가 틀린 거네. 자, 그럼 1번부터 4번이 다 틀리니까 정답은 5번이겠죠. 자, 이번에는 근로소득이 자 이제 이게 함정이야. 이게 함정. 여러분 잘 봐. 근로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봤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봐봐. 1월에는 비경상소득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2월 달에는 비경상소득이 없지. 그럼 잘 봐. 2월 달에는 근로소득은 그냥 50%죠. 왜냐하면 이 전체 600만 원이
네 가지 합 경상소득이니까. 그런데 1월 달은요, 여러분이 45%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그랬잖아.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직접 계산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비경상소득 빼면 90%지. 90% 중에 45%니까 50%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400만 원 중에 40만 원을 빼 비경상소득. 그러면 360이고 360만 원 중에 근로소득은 45%죠. 그러면 아이고 맞죠. 360 중에 근로소득은 45%니까 4, 46, 4, 5, 20 180만 원이 되잖아. 그러면 50%죠.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면 90분의 45, 50%. 금액으로 따져도 360분의 180 얼마? 50% 되죠? 자, 요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19문제 정답 5번이고 굳이 따지면 함정이 이거였죠. 근로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지 볼 때 요거 놓쳤으면 같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리 봐도 정답이 안 나오는 황당한 시츄에이션을 겪게 되겠죠. 자, 그래서 주의해서 선택지 항상 꼼꼼하게 읽읍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9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자, 3월 연합학력평가에서 출제하신 선생님께서는 가장 고난도 문제로 20번과 몇 번을 냈냐면요. 선생님이 볼 때는 5번을 낸 거야. 20번과 5번을 가장 고난도 유형의 문제로 출제한 것 같아요. 근데 5번 문제는 아무래도 개념을 좀 정확하게 공부한 친구는 생각보다 쉽게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좀 피상적으로 개념에 접근한 학생들은 생각보다 실수하기 좋은 문제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20번 문제 볼게. 자, 그림은 자, X제와 Y제만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이제 두 개가 나올 거고, 양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제화만 특화, 하나만 생산한다는 거죠. 일정한 비율로 교역 조건에 따라 교역하기로 했는데, 자, A와 B는 각각 서로 다른 교환 비율에 따라, 즉 교역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교역할 경우에 갑국의 소비점을 나타낸다. 교역 후. 자, 중요한 게 있어. 양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은 같고, 밑줄 쫙 쳐놔. 여러분, 문제에서 비교 우위도 물어보지만 절대 우위도 물어볼 거 아니야. 절대 우위를 물어볼 때요, 양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은 같다라는 단서가 있을 때는 절대 우위의 비교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시험에 요 단서가 없죠. 그러면 절대 우위 비교가 불가능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 이제 보여줄게. 그리고 교역은 거래 비용 없이 양국 간에만 이루어지고 생산된 제한은 전량 소비됩니다. 다시 한번 밑줄. 양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은 같고. 뒤에 설명할게. 자, 그럼 지금 보니까 여러분 봐봐. 지금 보니까 자,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안쪽에 위치해 있고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바깥에 위치해 있잖아. 그러면 을국 입장에서는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상의 모든 점들은 생산은 가능하지만 비효율적 생산점이 되는 거고, 갑국의 입장에서 을국의 모든 생산 가능 곡선상의 점들은 생산 가능 곡선,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 바깥에 있기 때문에 모두 생산 불가능한 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봐봐. 그럼 여러분, X제 최대 생산량도 갑국이 많고, 을국이 많고, Y제 최대 생산량도 을국이 많죠. 그럼 X제, Y제, 을국이 모두 절대 우위가 있다. 맞지? 맞아. 이유는 요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양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은 같다. 만약에 시험에 요 단서가 없으면 을국이 갑국에 비해 X, Y 모두 절대 우위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거 선생님이 진짜 강조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그 단서가 생산 요소의 양이 같다는 단서가 없다면 이럴 수 있잖아. 갑국은 10명을 투입해서 이렇게 생산하는데 을국은 1000명을 투입해서 이렇게 생산할 수도 있잖아. 그럼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양이 다르지. 그럴 때는 절대 우위가 을국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잖아.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절대 우위는 생산비가 동일하다면 생산량이 더 많을 때, 생산량이 동일하다면 생산비가 더 적을 때라고.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왜 이 부분을 강조했는지를 이해하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럼 보자 이제. 우리는 일단 생산 요소가 동일하기 때문에 을국이
xj, yj 모두 절대 우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우위를 잡아야 되잖아. 그러면 기회비용 보는 거예요. 자, 30분의 50. 그럼 각국의 xj 생산의 기회비용은 yj 3분의 5. 역수로 가면 yj 기회비용은 5분의 3. xj. 자, 결국은 80분의 60 하면 4분의 3이 되고요. 역수로 가면 3분의 4가 됩니다. 선생님 이거는 기계적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럼 xj 기회비용을 비교하면 3분의 5보다 4분의 3이 작죠. 그럼 을국은 xj 비교 우위가 있는 거고요. 자, yj 기회비용은 5분의 3이 3분의 4보다 작기 때문에 갑국은 yj 비교 우위가 있다. 되니?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잡을 수 있냐면 갑국과 을국의 비교 우위를 잡았잖아. 그럼 갑국은 yj에 특화하는 거고 을국은 xj에 특화합니다. 그럼 이제 선택지 1번은 좀 쉬워. 1번. 갑국에 우리 써놨잖아. xj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의 xj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j 3분의 5개죠. 되죠? 그 다음 2번. 자, 을국은 yj 생산의 절대우위와 비교우위가 아니라 을국은 일단 x, y 모두 절대우위가 있고 xj 생산의 비교우위가 있죠. 그러면 정확히 말하려면 을국은 xj 생산의 절대우위, xj 생산의 비교우위를 갖는 거지. 그래서 2번도 틀린 거야. 자, 이제 3번 잘 봐야 돼요. 3번. 자, 3번 한번 위에다 써볼게요. 교역 후에 갑국의 소비점이 A래. 그럼 봐봐요, 여러분. 자, 갑국은 자, yj에 특화합니다. 그럼 갑국이 yj에 특화하면 갑국의 yj의 최대 생산량은 50개야. 근데 갑국이 교역 후에 A점을 소비한대. 그럼 A점은 xj가 몇 개냐면 24개, 24개. 자, yj가 몇 개냐면 yj는 30개입니다. 자, 그럼 교역 후에 yj에 특화한 갑국이 교역 후에 yj를 30개, xj를 24개 소비한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한 거냐면요. 을국에게 yj 50개 중에 20개를 수출한 거지. 그리고 을국은 xj에 특화했으니까 자, 을국에서 xj를 24개 수입해 온 거야. 돼요? 자, 그러면 3번. 교역 후 갑국의 소비점이 A라면, 그치, 여기 있는 을국은 xj를 24개, 24개 수출했지. 그럼 yj는 몇 개 수입해 왔어? 30개가 아니라 20개를 수입해 온 거죠. 되죠? 그래서 3번도 틀린 겁니다. 자, 그럼 4번 봐봐. 자, 그럼 이번에는 교역 후에 갑국의 소비점이 B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봐봐. 이번에는 교역 후에 자, 갑국의 소비점이 B면 자, B는 아래에 있네. 그러면 xj를 24개 소비하고요. yj는 20개 소비합니다.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된 거야? 똑같이 24개를 수입해 온 건 똑같죠. 갑국의 입장에서는. 근데 갑국은 을국의 수출을 xj를 몇 개 한 거냐면 yj를 30개 한 거죠. yj를 30개. 자, 그럼 교환 비율 물어봤죠. 그럼 교환 비율은 x와 y가 자, xj를 24개 수입해 온 대신 yj를 30개 줬다고. 그러면 6, 4, 24, 6, 5, 30. 그럼 x와 y의 교환 비율은 4대 5이다. 딩동.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5번까지 봐야지. 자, 그럼 교역 후에 각국의 소비점이 B일 때와 A일 때 교환 비율이 누구에게, 을국에게는 A와 B 중에 뭐가 더 유리하냐 이거야. 그럼 먼저 우리 여러분 바로 갑국부터 볼까요? 자, 갑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XJ를 A점을 소비할 때도 24개 수입해오고 B점을 소비할 때도 24개를 수입해왔지. 그 대신 YJ는 A점을 소비할 때는 20개를 줬고요. B점을 소비할 때는 30개 더 많이 줬어. 그럼 갑국에게 유리한 소비점은 A점인 거지. 그럼 여러분, 을국은 당연히 B점이 유리하겠지. 똑같이 볼까? 자, 을국의 입장에서는 XJ를 24개 소비하고 A점을 갑국이 A점을 소비할 때는 YJ를 20개 받아왔지만 갑국이 B점을 소비할 때는 똑같은 24개를 주고 YJ를 30개 받아왔잖아. 그치? 그러면 을국에게 유리한 거 B점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5번. 교역 후에 갑국의 소비점이 B일 때보다 A일 때 교환비 을국이 틀렸죠? A보다 B일 때 을국은 유리하고요.
이 경우는 갑국이 더 유리한 거야. 갑국은 A가 더 유리하고 을국은 B가 더 유리하다. 자,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지만, 그렇다고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소비조합을 두 가지를 주고 비교하는 거 처음 봤어. 물론 그게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야. 대부분의 기출문제들은 소비조합을 A 하나만 줍니다. 하나만 주고 지금처럼 교역 조건 구하는 문제까지 물어봤는데, 이번에 출제하신 선생님의 특징은 뭐냐면 소비조합을 두 개 주고 교역 후에 소비조합이 A다 B다 그러면서 서로 교역 조건이 달라진다 라는 것도 확인해봐라. 거기다가 그러면 교역 조건이 A일 때와 B일 때, 즉 교역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오니까 갑국은 뭐가 더 유리하고 을국은 뭐가 더 유리하냐 라고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20번 문제가 여러분 수능에 출제가 되면, 수능에 나오면 정답률은 거의 교역 조건 파트임에도 불구하고요, 정답률이 보통 85%, 90%까지 나올 거예요. 왜? 이 정도 문제는 단순하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요 단서를 빼버리면 똑같은 문제라도요, 요 단서를 양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은 같고 라는 단서를 빼고 선택지를 구성하고 이게 이거와 이 두 가지 또는 다른 것 좀 약간 복잡하게 내면 여기서 생각보다 이거를 을국을 요걸 x제로 바꿔주잖아. 단서를 빼버리고 x제로 바꿔주면 여기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낚인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강조할게요. 생산 가능 곡선을 주고요, 절대 우위를 파악할 때는 양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은 같다라는 단서가 나와야지만 우리는 자, 뭐의 파악이 가능하다? 절대 우위의 파악이 가능하다. 정말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이번 시험 3월 연합학력평가의 출제자가 여기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분명히 여기까지 출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20번 문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 3월 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가 모두 끝났고요. 여러분 놓친 내용들 반드시 확인하시고 앞으로 3월 연합학력평가의 그 점수를 통해서 또는 시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공부 방향까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